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8월 12일입니다. 이제 8월도 중순이고 올림픽이 끝났죠. 네, 올림픽이 오늘 새벽에 끝난 거죠, 그죠? 오늘 새벽에 폐막식으로 끝이 났고 이제 여름도 이제 올림픽도 끝나고 했으니 지금 한참 덥긴 합니다만 이제 저희는 또 추석을 기다리고 있죠. 추석이 끝나고 나면 9월이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아마 여름 휴가 끝물이시거나, 예, 이제 좀 가시거나, 뭐 이러실 것 같기는 합니다. 날 더운데 이제 몸 관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치명률은 많이 떨어져서, 뭐, 기저질환이 있지 않으신 분이라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참 이런 걸 보면은 그 공생이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죠. 결국에는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비드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간과 공생을 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인 것 같기도 하고요. 유인님께서 인사해 주셨고요. 현숙정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국산 약콩두부님, 그리고 어흥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인데, 그래도 다들 기운차게 시작을 했으면 하지만, 주제가 무겁습니다. 네, 이 주제를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좀 시끌시끌한 건 좀 빼고요. 네, 그리고 좀 민감한 주제 빼고, 그냥 좀 객관적인 정보 전달, 그리고 뭐랄까요, 약간의 그 오해 같은 것도 좀 풀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약과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약과 관련해가지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광민번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사랑팡님께서도 X병원에서 코끼리 주사 점점점이라고 하셨는데, 그 병원에서의 코끼리 주사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솔직히 기사 자체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기사 자체는 좀 자극적으로 뽑혔다고 생각합니다. 국산 약콩두부님께서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나비약도 처음 들어보세요? 나비약은 그래도 꽤 유명한데, 다이어트 약이죠, 저거.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다이어트 약 중에 하나입니다. 어흥님께서는 주제 너무 궁금했어요 하셨고, 사랑팡님께서는 기사는 정말 항상 자극적이에요 하시는데, 이게 참 그런가. 예전에는 신문일 때는 신문 일면만 자극적이면 됐거든요. 왜냐면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골라야 되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스포츠 신문이죠. 스포츠 신문이 모든 연예계 기사가 왜 스포츠 신문에 떠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데 보면 제목이 한 4분의 1쯤이에요. 한 면에. 그 정도로 예전에는 신문 일면을 자극적으로 뽑았다면, 요즘은 이제 종이신문으로 그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고 대부분 인터넷 포털을 통해 가지고 제목으로 이제 기사들을 접하시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갈수록 자극적으로, 소위 그 어그로 끄는 기사, 클릭을 유도하는 기사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렇고 국산 약콩 두부 두부가 아니라 두유님이시군요. 국산 약콩 두부가 아니라 국산 약콩 두유입니다 하셨고, 양현준님께서 인사해 주셨고요. 윤희님께서 나비약 들어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봤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 아래서 나비약과 뼈말라족 이런 제목으로 아마 나오기는 했습니다. 광민범님께서는 차라리 신문일 때가 신뢰는 더 되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신문을 읽는다는 건 뭔가 교양인으로서의 자세였잖아요. 왜냐면은 이 자극적인 기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설이든 사회면에 있는 기사든 혹은 뭐 나름대로 교육적인 어떤 정보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문을 나의 어떤 시사 교양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지적 정보를 얻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약간 소비재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죠. 국강훈님께서는 그 정신과 보호병동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호병동 격리실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는 해요. 수익이 안 좋아서 그런지 낙서도 많고 지저분해서 상당히 비참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보호병동 경험이 있으신 것 같죠?
자, 이건 제가 좀 이따가 후반부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경희님께서는 나비약 한동안 먹었었어요라고 하셨는데 별로 좋은 약이 아니죠. 아마 좋은 기억을 안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람님 그리고 러브76II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네요. 자, 오늘 내용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를 가져온 건 1년의 사건과 관련된 1년의 기사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대부분 한겨레 신문의 교공태 기자님께서 시리즈로 계속 기사를 조금 내주셨고, 사실 고경태 기사님의 이전 기사들을 봐도 정신병동에서의 어떤 인권 침해 그리고 격리 강박과 관련된 과도한 격리 강박으로 인한 어떤 사건 사고 혹은 사망 사고 관련된 거를 쭉 이렇게 탐사보도식으로 쭉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과 병동에서 가급적이면은 격리나 강박과 같이 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어떤 치료 처치는 사라져야 되는 거를 이야기하시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대안 같은 것도 기사에서 언급해 주신 기사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이쪽 영역에 그래도 지식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한 병원에서 생긴 여성분의 사망 사건을 보도하셨고,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된 의료 정보와 그리고 CCTV 관련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밑에 있는 기사는 한 정신과 전문의에게 분석을 의뢰하셨던 것 같고, 저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은 일단 익명으로 기사에 나오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의료 정보와 CCTV 정보를 토대로 이 치료 자체가, 이 입원에서의 이루어졌던 치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문제가 있죠.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코끼리 주사라는 용어를 여기서 사용을 해요. 여기서 사용을 하는데 저 코끼리 주사의 정확한 어떤 주사인지에 대한 언급은 사실 기사 내용 안에는 없습니다. 기사 내용 안에는 정확하게 저 코끼리 주사가 어떤 약을 어느 정도 용량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이 그냥 코끼리 주사라고만 언급을 하셔서 저건 좀 기사가 자극적으로 뽑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기사 제목이 좀 다 자극적이기는 하죠.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기사 전반적인 내용의 의도가 뭐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제목이 저렇게 뽑히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 기자님, 동일한 기자님이신데 이제 서울대 정신과의 강호 교수님한테 서면으로 이메일로 이제 인터뷰를 받으셨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가 또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코끼리 주사라는 언급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기사는 어쨌든 부천시 관할의 병원이었고, 부천시 보건소에서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의사의 어떤 그 강박 처방이 잘못된 거는 아니라는 식으로 일단은 조사 결과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걸 이제 국회의원실에 보고서를 받아서 이제 기사가 나왔고, 저거는 아마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논쟁이 되고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 의사의 책임 여하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겠죠. 물론 어쨌든 신체적으로 건강했던 젊은 여성이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했고, 그 정신병동에 입원한 이유가 어쨌든 다이어트 약, 이 나비약, 오늘 동일한 주제인 나비약 중독에 의해서 입원 치료를 한 거였는데,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입원 절차에 대한 건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맨 처음에 입원할 때는 비자의 입원, 보호자에 의한 아마 비자의 입원,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의료진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건 자타의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는 입원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의사의 판단과 보호자의 동의, 그리고 자타의 위험의 여부, 이 세 개가 갖춰졌을 때는
비자의 입원이 가능하거든요. 예전엔 강제 입원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환자가 어쨌든 퇴원 의사를 병원에 이렇게 퇴원 의사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보호자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환자는 퇴원을 원하는데 치료 목적으로 이런 상황이니 입원 치료를 계속하는 거에 동의하겠느냐는 거를 보호자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불확실해 보이죠. 보호자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절차가 입원한 이후에 미비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환자분이 인권위원회에 전화를 걸었고 경찰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경찰이 그냥 돌아가면서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 비자의 입원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여튼 일단은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 입장이라 어느 한쪽 면만 들 수는 없죠. 하지만 어찌됐건 사망 사건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이거는 충분히 조사를 받아야 하고 또 실제로 인권위원회 조사 진행 예정이죠. 예, 그리고 재판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여서 이건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의사분이 혹은 병원이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건과 동반해서 언급되고 있는 의약품들에 대한 언급을 좀 해보려고요. 하나는 나비약, 예, 다이어트 약인 나비약과 그리고 계속 아까 전에 기사에서도 자극적으로 좀 뽑혔던 코끼리 주사가 뭔지에 대한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선 나비약부터 볼까요? 나비약은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생긴 약입니다. 예. 여기서 약간 나비 넥타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나비약이라고 알려져 있고 상품명은 우리나라에서는 디에타민입니다. 디에타민이고 지금 성분명은 펜터민이기도 하고 알파메틸 암페타민이기도 합니다. 즉 암페타민 계통의 약물입니다. 약의 그 사용 목적은 어쨌든 식욕 억제제로 승인이 나 있고요. 비급여 약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치료 목적이 아니잖아요. 치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건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 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남용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건강 목적의 다이어트 약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 약은 아까 언급드렸던 알파메틸 암페타민이라는 이름에서 유추되듯 암페타민 계통의 각선제입니다. 그리고 암피타민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약은 메칠 암페타민입니다. 일명 히로뽕, 필로폰, 마약이죠. 예. 물론 다른 약입니다만 이 나비약과 이 필로폰은 엄연히 다른 약이지만 암페타민 계통의 친척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타날 수 있는 효과나 부작용도 일정 부분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다만 당연히 그 뭐 약효나 부작용은 메칠암페타민, 필로폰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펜터민은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다이어트 약으로 승인은 받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상당 부분 줄여놓은 약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암페타민은 각성제이기 때문에 우리 뇌에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시킵니다. 그게 노르에피네프린 계통이 방출되면서 이제 다이어트 효과를 얻게 되는데 도파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성 효과가 강력하고, 뭐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디에타민 같은 경우에도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남용 위험성이 의존성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었을 때의 특징은 물론 식욕이 저하됩니다. 식욕은 저하됩니다. 식욕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뚝 떨어집니다. 근데 동시에 사람이 예민해져요. 우리가 정말 이 큰 시험을 앞두고 치열하게 뭔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입맛 없잖아요. 그럴 때처럼 우리 뇌가 막 각성이 돼 있을 상태에서는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런 거를 일정 부분 노리는 건데 그 각성 효과 때문에 불면이 있어요. 잠을 못 자요. 아침에 먹는 디에타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밤까지 영향을 미쳐서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감정이 널뛰어요. 사람이 예민해져요. 심하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붕 뜨기도 하고
주로 약을 먹자마자는 각성 효과이기 때문에 뜹니다. 살짝 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약간 텐션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 약에 또 의존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 약을 안 먹으면은 뭔가 기력이 없어. 자꾸 사람이 처져.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심지어 다이어트 목적도 아니니까 이때부터는 진짜 약물의 오남용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암페타민 계통의 약이고 각성제고 우리 뇌에 있는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과량 복용했을 때, 그리고 이 약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고 난 다음에 환각 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정신병적 증상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이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상한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창난 상태에서 막 길거리에서 뭐 말도 못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네. 한 배우분도 그런 걸로 한번 기사에 난 적이 있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디에타민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알 정도로 먹는데, 2알씩 뭐 하루 2번, 뭐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정신병적 증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디에타민을 계속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잠깐 먹고 바로 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합니다만,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다이어트 병원에 가서 디에타민을 처방받아요. 그리고 디에타민 먹는다는 얘기는 안 하죠. 안 하고 잠이 안 오니까 정신과에 와요.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가지 약에 다 중독이 돼 버리는 거죠. 수면제도 중독성이 있잖아요. 특히 이럴 때 디에타민 때문에 생기는 불면은 가벼운 약한 약으로는 잘 조절이 안 돼요. 신경안정제 계통으로는 잠 못 잡니다. 그럼 결국에는 스틸록스 조피덴 계열의 약, 심한 경우에 루나팜 같은 약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밤에는 약으로 재우고, 아침에는 약으로 각성시키고, 밤에는 또 잠을 못 자니까 약으로 재우고, 아침에는 또 처지니까 디에타민으로 각성시키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너무 처진다면서? 아침에 너무 처져.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전날 수면제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당연히 처지죠. 근데 그 처진 거를 깨우려고 디에타민을 먹습니다. 그래서 텐션이 올라가요. 그리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 각성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못 자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고, 근데 한 알 가지고 못 자는 겁니다. 그러면 2-3알 과용을 해요. 실제로 스틸록스 조피덴 같은 경우에는 처방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알 이상은 먹기가 처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뭐 가족들한테 부탁하고 막 이래가지고는 하루에 2-3알씩 또 먹는 거예요. 왜냐면 1알 가지고 못 자니까요. 왜 1알로 못 자겠어요? 디에타민 때문에 각성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면제 양도 많아지는 거예요. 2알, 3알. 그러면 수면제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에 처지죠. 그러면 아침에 처지니까 일을 못 하겠어요.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디에타민 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띄워요. 이 정도가 되면 마약이죠. 물론 수면제도 그렇고 디에타민도 그렇고 다 의학적으로 허가를 받은 약이고 승인을 받은 약이고 의사한테 처방을 받은 약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약을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마약이 돼버립니다. 실제로 저 디에타민과 수면제를 다 주는 의사가 동일한 의사면 그건 좀 심각해지죠. 그러면 같은 의사 입장에서 심각해집니다. 근데 저걸 다른 의사에게 서로 저 내용이 공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환자는 계속 디에타민을 찾고 또 다른 그러니까 동일한 환자가 다른 병원 와가지고 계속 수면제를 찾고 1알 가지고도 잠 못 잔다 그러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의사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디에타민을 먹고 있고 수면제를 먹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가 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약을 줄이기가 상당히 환자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래에서 조절이 어려워지니 입원까지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의 희생 피해자분 역시 다른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경험도 있으시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외래 치료도 받으시던 분이셨죠.
디에타민, 그러니까 나비약의 또 다른 문제는 정신병적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지내시는 젊은 분들이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심한 조현병 증상처럼 응급실로 오세요. 환각, 초조, 행동 문제, 망상에. 근데 일반적으로 조현병은 그 급성기 발병을 하기 전에 약간 그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 전 단계로 가벼운 조현병 증상들이 좀 있다가 어느 순간 팡 터져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진짜 멀쩡하던 분이에요. 일상생활 다 잘하시고 전혀 주변에서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진짜 며칠 상간에, 몇 주 상간에 갑자기 중증 조현병처럼 정신병 증상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 응급실로 오니까 중증 정신질환이 의심돼서 이제 정신과 입원을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디에타민을 과복용한 거죠. 나비약을 그러니까 그 본인의 생물학적으로 나비약 자체가 안 맞으신 분이 그 약을 드셔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거나 혹은 과복용하셨거나 그러면은 우리 뇌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정신병적인 증상이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정신병적인 증상이 올라오는 경우에 약을 끊어주고 그 항정신병 약물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주면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앞서 기사에 언급됐던 뭐 코끼리 주사라는 표현이 웃기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할로페이도이나 로라제팜 같은 항정신병 약물과 벤조다이아ze핀 계열의 신경안정제를 주사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행동 문제가 있으니까요. 물론 그 사건에서의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황에서도 비교적 협조가 됐던 걸로 보여서 꼭 그런 주사가 필요했는지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이 정도로 급성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환자의 증상 안정을 위해서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인 치료만으로 다 좋아지세요. 충분히 다 좋아지세요. 왜냐하면 원인이 자신의 어떤 뇌의 문제가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 유발된 거니까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 채팅 좀 볼까요? 그래도. 네. 그리고 아람님께서는 간호사 선생님이신가 봐요. 우리 쌤들 못 오신 것 같네요. 나이트로 주무시나 봐요 하셨는데 아마 나이트라는 게 나이트 근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간 근무, 야간 근무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오경희님께서는 멀쩡한 사람을 부인이 원해서 강제 입원시키고 코끼리 주사 맞춰서 8년간 갇혀 있었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네요 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사 1명과 보호자 1명의 도의가 있으면은 입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입원을 지속하는 거에 있어서도 외부기관의 관리 감독이 법적으로 소홀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강제 입원, 비자 입원이죠. 비자 입원을 한 다음에도 외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이 입원이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절차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다 확인을 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 입원에 대해서 인권이 침해당할 일들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사건들이 터지니까 더 안타깝기는 해요. 네. 주아의 미안 채널님께서는 물질에 의한 정신병 증상도 단기 정신병으로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단기 정신병적인 증상이 발현했기 때문에 단기 정신병적 장애라는 진단명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앞에 다른 그 수사가 붙어요. 즉 약물에 의한 단기 정신병적 장애라고 하고요. 단기 정신병적 장애도 기본적으로 단기 치료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완치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질에 의한 것도 충분히 완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황구님께서는 조현병이 스트레스 없이 발병하는 경우도 보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청소년기 이후의 경우라면, 예, 청소년기 이후의 경우라 그러면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 어떤 충격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동반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다만 그렇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요인이 조현병의 주요 발병 요인이냐 하면은 그렇게 지금 정신의학에서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로 어떨 때 문제가 되냐 하면은 군대에서 조현병이 발병한 경우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역, 예, 의가사 전역 이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군대에서 이런 병이 생겨서 대부분 또 군대 안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죠. 뭐 가혹행위가 있던 이런 것 때문에 조현병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 조현병과 관련된 나의 어떤 피해를 국가로부터 보상받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일정 국가에서는 그게 또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현병의 어떤 배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상과 배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현병의 발병 원인은 유전자적인 소인 플러스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의학적으로도 맞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스트레스 요인이 어떤 이 조현병 발병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요인이라고는 또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내용을 좀 계속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관련된 해서 다이어트 약과 관련해서 어쨌든 대표적인 약물은 디에타민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제를 이야기할 때 스틸록시드 졸피뎀을 떠올리듯 다이어트 약이라 그러면은 디에타민을 많이 떠올리는데, 나비약. 네. 근데 관련된 다른 약들이 더 있죠. 많습니다. 일단 우리 뇌에 작용하는 약으로 따졌을 때는 디에타민이 대표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 노르에프네프린은 과도하게 분비시켜가지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동시에 상품명으로 큐시미아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큐시미아라는 약은 사실 완전 새로운 신약은 아니고요. 위에 있는 디에타민과 토피라메이트라는 뇌전증 약을 섞어 놓은 약입니다. 왜냐하면은 토피라메이트가 식욕 억제 효과가 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토피라메이트가 뇌전증 약이기 때문에 감정 기복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약간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적인 증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디에타민과 토피라메이트를 같이 섞어 놓은 약이 어찌됐건 토피라메이트도 식욕 억제 효과가 있고 디에타민도 식욕 억제 효과가 있으니 식욕 억제 효과를 더 증진시킬 거다라는 의미로 만든 약이긴 하지만, 사실 의사들이 사용할 때는 이 토피라메이트가 디에타민의 부작용을 조금 상쇄시켜 주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로 개발된 약이기는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디에타민의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디에타민이 들어가는 있으니까요. 콘트라브 역시도 완전 신약이 아닙니다. 콘트라브는 부프로피온이라는, 이거는 우울증 약인데 FDA에서 금연보조제로 승인을 받아요. 이 자제력이 좀 높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을 좀 자제하는 그 의지력이 좀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자제력도 조금 보강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부프로피온이라는 약과 날트렉스온이라는 술 끊는 약, 예. 음주와 관련된 약을 항갈망제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그 약을 섞어 놓은 약입니다. 그래서 콘트라브는 각성 효과는 없습니다. 디에타민과 관련된 각성 효과는 없는 대신에 항갈망, 그러니까 뭐가 땡기는 걸 조금 줄여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자제력을 좀 키워주는 효과가 있어서 디에타민이나 큐시미아보다는 그 각성제로서의 부작용,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그 정신병적 증상이 생길 부작용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불면도 마찬가지고요. 콘트라브가 비교적 안전한 약이긴 합니다만, 다만 효과가 떨어지죠. 효과가 떨어지고, 또 저게 메스꺼움 증상이 좀 있습니다. 메스꺼움 증상이 좀 있어서. 왜냐면 메스꺼우면은 입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삭산도 주사인데 저것도 용량이 높아지면 좀 메스껍거든요. 예, 그러니까 메스꺼운 걸로 이제 좀 입맛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중간에 있는 제니칼이라는 약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약은 아니고요. 장 내에서 지방 흡수를 방해합니다. 예, 제니칼이라는 약 성분이 음식 중에 지방 성분하고 이렇게 결합하면서
장내로 흡수되지 않도록 방해를 해요. 그래서 제니카를 쓰는 경우에 당연히 지방이 흡수가 안 되니까 이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지방이 흡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체중이 느는 게 좀 줄겠죠. 반면에 제니카를 먹었을 때의 부작용은 지방변을 봅니다. 우리 변이 되게 냄새나고 더럽고 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 냄새나는 측면이 특히 지방질 때문에 좀 고약한 냄새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니카를 쓰게 되면은 정말 치명적인 변을 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삭센다는 주사형입니다. 그리고 위고비랑 마운자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지금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 위고비랑 마운자로가 워낙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어서 재고가 없어서 아직까지 병원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승인은 나 있어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약을 좀 풀어주면은 아마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이제 배에다가 맞는 주사 형태로 되어 있고 당뇨병과 관련된 약물로 개발이 되었다가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서 식욕 억제제로 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삭센더가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됐고요. 다만 삭센더가 효과가 좋으신 분들도 있고 효과가 조금 부족한 분들도 있는데 위고비랑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훨씬 더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다이어트 약이라 그러면 검색을 했다면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 창이거든요. 어떠세요? 보면 지금 약이 지금 한두 알이 아니죠. 한 주먹 되는 약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의사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만 근데 비난할 건 비난하고 싶어서 비난해야겠습니다. 소위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한 의원들입니다. 대부분 내과 전문의도 아니실걸요. 대부분 내과 전문의가 저런 식으로 약을 쓸 리가 없거든요. 전문의가 아니시거나 혹은 뭐 가정의학과 선생님들께서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중에 일부 선생님들이 다양한 종류의 약을 조합해서 다이어트 약이라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들어가서 약만 받아서 밑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받아오고 약의 성분은 뭐 다양한 게 다 섞여 있어요. 감기약부터 시작해서 우울증약, 신경안정제, 그리고 디에타민 같은 약들도 섞여 있고 당뇨병 같은 약도 섞여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돼 있을 때 쓰는 약들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과적으로 안 좋죠. 당연히 내과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런 약을 별 검사 없이 진짜 뭐 3분 진료식으로 약을 처방하고 있죠.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원들이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가면은 빼곡히 줄 서가지고는 약 받아가고 있어요. 칵테일 약처럼 하죠. 잘못됐죠. 저는 저렇게 약 처방하시는 선생님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에게 저런 약을 처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의사를 비방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고 있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가서 이런 약 좀 받아서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이 없겠느냐? 당연히 있죠. 정신과적으로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먹고 오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말려요. 제발 드시지 마시라고.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의 꿈이 다이어트죠. 날씬해지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가끔 이제 너무 마르셔서 살찌고 싶으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날씬해지고 싶어 하죠. 나의 식욕을 조절하고 싶죠. 근데 이 다이어트라는 게 편하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약을 먹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그 편하게 될 수 있는 거에는 대가가 따르는 게 진리입니다. 대가가 따르는 게 진리예요.
물론 지금 위고비랑 마운자로 같은 지금 신약 주사약이 이 다이어트 약물에 있어서의 게임 체인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실제 외국에서 사용 사례들을 보면은 부작용 없이, 예. 그리고 정신과적인 부작용도 없이 상당히 안전하게 살을 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정말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약간의 물음표를 띄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런 약들이 충분한 안전성이 입증되기까지는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 실제로 과거에 제가 전문의 시험 칠 때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약으로 승인받은 약이 결국에는 심장병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승인 취소된 적이 있었어요. 네. 벨빅이었나? 네. 그런 약이 있어서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안전성, 뭐 물론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전성이 어느 정도는 입증됐겠습니다만 충분 기간 동안에 안전성이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조금은 그래도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약에서의 게임 체인저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는 비아그라예요. 예. 저 비아그라가 나오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양식과 그 소위 말해서 한의원에서 짓는 보약이 대거 줄어들었죠. 근데 과연 위고비랑 마운자로가 저런 비아그라급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뭐라 그럴까요? 기대감과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자, 코끼리 주사와 관련된 건 그냥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언급이 돼 있어서 그냥 가져왔고요. 이게 제가 혹시라도 외국에서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나 싶어서 한참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코끼리 주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코끼리조차 쓰러뜨리는 주사다. 이래서 이제 주로 정신과 입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주사를 맞았더니만 그 다음에는 아무 기력이 없어지더라 라고 해서 코끼리 주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은 아니죠. 대부분 이제 할로페리돌이라는 항정신병 약물의 주사 앰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라제팜이라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 이것도 앰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로페리돌 같은 경우에는 5mg이 한 앰플짜리고 로라제팜은 2mg도 있고 3mg도 있습니다만 주로 3mg짜리를 많이 사용하고 3mg를 뭐 반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4분의 1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할로페리돌 역시도 뭐 반 앰플 혹은 4분의 1 앰플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항정신병 약물이고 신경안정제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섞어서 근육주사를 사용하게 되면, 근육주사를 사용하게 되면은 약이 퍼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주사제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퍼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안정효과, 진정효과가 빨리 일어나고 또 환각이나 환청 그리고 정신병적인 초조 증상이 있을 때는 그걸 안정시켜주는 효과도 좀 강할 겁니다. 정말 심한 경우, 정말 급성으로 이 행동 문제가 심해서 정말 본인 스스로나 타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정맥주사로도 사용합니다. 할로페리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맥주사로 사용하는 건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에 부담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근육주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정맥주사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도록 하죠. 그래도 급한 경우에는 심장과 관련된 쪽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용하는 경우는 급성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 심한 조증, 조증 상태에서는 에너지 레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먹는 약으로는 사실 진정 효과가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안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증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사제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망이라 그래서 마치 치매 증상처럼 정신병적인 증상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내과적인 증상, 내과적인 질병이 동반되어 있는데 우리 뇌가 불안정해 있는 상태에서 발병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선망증이 너무 심해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대부분 흔한 경우가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정형외과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급성 선망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침대에서 지금 수술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셔야 되는데
막 정신병적인 증상들이 생기면서 뭐 환각, 환청, 뭐 초조 증상 때문에 난리가 나세요. 막 소리도 지르시고 막 침대에서 자꾸 내려오시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렇게 다치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항정신병 약물, 할로페이돌과 관련된 항정신병 약물을 이제 주사제로 좀 사용하게 되고요. 신경안정제는 선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용을 잘 안 합니다. 반면에 알코올 금단이 있는 경우에도 선망이 발생해요. 심한 알코올 중독, 하루에 뭐 이 대병으로 소주를 몇 병씩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내과적인 문제든 수술 때문에 입원하시게 되면은 술을 못 먹잖아요, 병원에서는. 그러면은 급성으로 알코올 금단 증상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이 환각 증상이 나타나요. 이럴 때는 이제 할로페이돌 관련된 약을 쓰게 되면은 이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에, 로라제팜이라는 신경안정제를 주사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코올 금단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쪽 선망을 조절하는 데는 그런 약물이 같이 사용이 되죠. 혹은 물론 할로페이돌도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같이 사용하고요. 자타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안정, 그리고 안전, 그리고 진정을 위해서 저런 주사제들을 사용하고요. 격리 강박을 해 있는 경우도 결국에는 자타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격리 강박을 사용하게 되는데, 강박을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환자가 힘드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몸을 묶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몸을 구속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환자가 빨리 안정을 취해야지 이제 격리를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할로페이돔이나 로라제팜 같은 주사제를 사용을 해서 빨리 진정을 시킨 다음에 강박을 풀어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약물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진짜 조증이 아주 심한 경우를 빼놓고는 드물고요. 조현병이 아주 심한 경우를 빼놓고는 드물고요. 대부분 급성기 입원 초기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 빠른 안전 목적으로 또 신속한 진정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만 할로페이돌도 그렇고 로라제팜도 그렇고 두 개 다 약이 오래된 약들이에요. 1960년대? 아마 60년대 때, 60년대 맞나? 그쵸. 그쯤 개발된 약들이기 때문에 다 오래된 약물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데요. 먹는 약으로는 항정신병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할로페이드보다 훨씬 더 안전한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약들이 주사제로 개발이 안 돼요. 유일하게 올란자페인이라는 이 항정신병 약물이 상당히 부작용도 적고 안전하게 비교적 사용할 수 있는 약이고, 이거는 주사제가 있었습니다. 근육주사로 쓸 수 있는 올란자페인의 주사제가 있었는데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약회사에서 생산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한 20년, 15년가량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항정신병 약물이 주사제로 사용되어 있는 약이 아리피프라졸과 팔리페리돈이라는 약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약은 무슨 약이냐면 항정신병 약물인데 근육 주사를 하게 되면 이 약의 효과가 한 달 이상 가요. 긴 경우에는 석 달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주사 한 번 맞으면 한 달 동안 약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약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약들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고가입니다. 근데 이런 약들은 또 생산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제약회사 입장에서 되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를 하고 많이 사용을 하도록 의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급성기 치료 때 사용하는 약은 아직까지 오래된 약물밖에 없습니다. 이건 좀 씁쓸한 거죠. 제약회사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약이 개발되지도 않고 개발된 약도 생산 중단됐다는 건 꽤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약과 독은 종이 한 장 차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해가 될 수도 있죠. 여러 논란들 가운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지난번 그 비욘디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가뜩이나 급성기 보호병동이죠. 정신과의 급성기 보호병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보호병동을 운영 안 하는 병원도 늘어나고,
병동이 있는 경우도 그 병상수를 줄이고 있죠. 근데 이런 논란들 때문에 정말 필수 의료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급성기 보호병동이 더 줄어들까봐 걱정입니다. 이건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은 정신과에서의 중환자실이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결국 없어지는 이유는 병원에서의 어떤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 줄어들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대학병원의 내과 중환자실이 없어지거나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없어지거나 병상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대학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정신과에서의 어떤 중환자실이라고 할 수 있는 급성기 보호병동이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런 정신병동 내에서의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할까?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적인 부분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환자의 인권도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신과에서의 어떤 사건, 사고가 그래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급성기 병동으로 입원을 해야 될 급성기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지금 급성기 병동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보니 급성기 질환을, 그러니까 급성기 정신질환을 치료하기에는 열악한 만성병원으로, 즉, 만성화된 정신질환이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에 만성적으로 입원해 있는 병동으로 급성기 질환의 환자가 입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 물론 정신병원 내에서의 열악한 어떤 환경 혹은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처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가 필요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꼭 필요한 영역은 급성기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급성기 보호병동이 운영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강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민간에서 어렵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보호병동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의무화시키는 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씁쓸한 부분이 얼마 전에 제 후배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같이 했는데 후배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을 하나 해서 정말 좋은 정신과 외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좀 해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서 소아 청소년부터 성인, 노인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정신과 문턱을 낮추면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외래 기반의 병원을 좀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병원 할 것 같으면 왜 외래 기반 병원만 하냐. 좋은 선생님들 모셨으면 입원 병동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정말 손사래를 치면서 입원 병동은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의사 입장에서 치료하기도 너무 힘든 환자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운영도 너무 어렵고 뭐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님은 병원장도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고 정말 정신과계에서 유명한 교수님인데 대학병원에 있는 정신과 병동을 그냥 밖에 있는 건물로 빼가지고 그냥
대학병원 안에 있는 정신과 병동은 다른 과에서 잘 운영하고 정신과 병동은 좀 열악해도 밖에서 그냥 운영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병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돈도 안 되는 정신과가 골칫거리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병원 내에서의 정신과 보호병동은 정신과 안에서는 중환자실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운영이 어려울 수 있죠. 힘든 환자들 때문에 의료진이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꼭 필요한 의료 시설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축소하거나 운영을 포기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정신질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나나 내 가족이 열악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약간 그런 내용들을 계속 좀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제가 또 이야기가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많이 주셨는데 댓글을 또 못 봤네요. 예. 한 개만 할까요? 주아의 미안 채널님께서는, 예. 근데 인생에서 인간이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인간이 있나 싶네요. 무인도에 살아도 생존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요. 당연하죠.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감당하면서 살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책을 냈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쓸준소. 거기서도 강조를 하고 싶었던 내용은, 우리는 결국에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경쟁하면서 살아야 돼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스트레스나 불안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두 개만 더 할까요? 한자로 써주셨는데 어렵다. 신라 견등 어쩌고 저쩌고 성소님인데? 아유, 어렵다. 네, 제가 한자를 그래도 모르는 편이 아닌데 되게 어렵네요. 불면증이 심하신 분이 수면제를 먹으면 더욱 잠을 못 자고 오히려 예민해져서 양성장애가 생겨 극심한 조현병이 발생하는지요. 아닙니다. 네. 수면제는 어디까지나 신경안정제를 증폭시켜 놓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처지기 때문에 수면제를 계속 먹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면제는 못 끊죠. 그리고 수면제 자체에 내성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엔 반알로 주무시던 분들이 반알로 못 자고 한 알이 되고 한 알 반 되고 두 알이 되고 이렇게 양 용량이 늘어납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부터 수면제를 우리 뇌가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착란 증상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약에 의한 착란 증상을 양성장애나 조현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엔젤님께서는 원장님, 알코올성 치매는 어느 정도 기간 마시면 올 수 있나요? 증상이 일반 치매와 비슷한가요? 혹시 치료가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딱 어느 기간이라고 통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뇌세포가 결국 디멘치아라는 건 우리의 뇌세포가 죽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 뇌세포가 죽는 게,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즉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터져서 우리 뇌세포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됐을 경우에 이제 뇌세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치매 증상이 오겠죠. 알츠하이머 치매는 우리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노폐물들이 쌓이고 축적되면서 뇌세포가 원활하게 작용하는 걸 방해해요. 그러면서 뇌세포가 죽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뇌세포가 점점 실질이 점점 쪼그라들게 됩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알코올에 의해서 뇌세포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 정도로 뇌세포에 독성을 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고 오래 마시면 그 뇌세포가 줄어들면서 알코올성 치매가 발생하게 되고요. 알코올성 치매가 발생했다는 건 이미 뇌세포가 파괴됐다는 거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죠. 그냥 증상 조절만 가능할 뿐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도 마찬가지고, 혈관성 치매도 마찬가지고, 알코올성 치매도 마찬가지고, 이미 발생한 치매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치매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 뇌세포가 뇌세포가 죽지 않도록
이 다른 약물들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나마 남아있는 뇌세포가 그래도 좀 더 오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하는 거죠. 자, 유인님께서 세금을 이런 데 써야죠 라고 하셨는데, 예, 아까 전에 그런 급성기 병동 같은 경우에 사실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이 지원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내용을 또 다뤘지만 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항상 올 때마다 좀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과 특성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근데 제가 다음에는 또 조금은 때로는 무거운 주제, 때로는 가벼운 주제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